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이원복 교수님 들어오셨고요. 약간 울림이 있는데? 왜 그러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권현주 교수님 들어오셨죠?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제가 있나 본데요. 잠깐만요. 이태진 교수님 혹시 들어오셨나요? 권현주 교수님이 두 개의 창이 있는 걸 봐서는 혹시 두 개를 네, 열어 저 지금 들리세요? 들릴 때 굉장히 지금 울리게 뭔가 문제 있나 봐요. 나가셨다 다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할게요. 우리 원장님 지금 접속해 계시죠?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원복 교수님 인사드렸고 이태진 교수님 들어오셨는데 바로 제 옆방이신데 제 목소리도 울리지 않나요? 잘 들리시나요? 교수님 것도 울립니다. 왜 이러지? 어제 우리 똑같은 자리에서 강의하고 그럴 때 아무 문제 없었죠, 그죠? 지금은 또 괜찮네. 우리 이태진 교수님 좀 이따 그럼 다시 한번 불러보고 박한성 교수님도 계시죠? 들어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홍수 교수님. 김홍수 교수님 아직 안 들어오셨네. 조성희 교수님은 파일을 보내주셨고 백종원 교수님도 파일 보내주셨고 이태준 교수님. 자, 그러면 우리 김신경 조교나 현유림 조교 혹은 이희진 선생님은 지금 그 목소리를 제가 확인할 수 없었던 김홍수 교수님, 이태준 교수님 두 분께 좀 급히 연락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태진 교수님께서는 마이크를 끄고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세요? 네, 이태진 교수님 이제 잘 들립니다. 모습도 잘. 얼굴은 보이세요, 혹시? 네, 잘 보여요. 네. 반갑습니다. 다행입니다. 저 근데 이 화면 공유를 제가 혹시 안 될 경우에 화면이 또 꺼져버렸네. 이 기술적 컨택을 한 10분 전에 해놓을 걸. 시간이 됐는데요. 어떡하지? 저는 이제 다 잘 될 줄 알고 그래도 안전하게 진행이 돼야 되니까 권현주 교수님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면 우리 이희진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신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화면 공유를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토론 파일을 주시면 그걸 저희 쪽에서 띄우는 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맞다면 염려 마시고 이희진 선생님 이메일 오늘 아침에도 받으셨을 테니까 그쪽으로 플랜 B로 한번 보내놔 주시면 좋겠고 이태진 교수님 들어오셨네요. 선생님 목소리 한번 내주시겠어요? 마이크 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목소리 잘 들려요. 지금 제 옆방에 계시는 거죠? 네. 세상에 칸막이로 못 만나고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는 모여서 하는 줄 알고 열심히 왔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교수회의실에서 모여서 네. 네.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상황이 그렇다 해가지고 예. 됐습니다. 예, 우리 김홍수 교수님은요? 아직이신가요? 우리 김호 단장님 저희 보건대학원이 BK 사업이 됐고 저희 주제가 건강 재난이거든요. 그래서 김호 단장님 혹시 지금 계시는 거죠? 예, 단장님 나중에 같이 손으로 예,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강재난과 이 복합사회재난 연구에 많은 기여와 그리고 여러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분 뒤에 김홍수 교수님께서 아마 곧 들어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권현주 교수님 혹시 그 파일 것만 잘 해결이 되면 좋겠고 살살 가급적이면 11시 반에 원래 예정한 시간대로 맞췄으면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주의사항을 이진 선생님께서 아주 잘 정리해 주셔서 우선은 제가 그러니까 각자 한 명씩 말을 하게 될 텐데 말을 할 때 그 말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마이크 음소거를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지금 조교 선생님들께서 정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틈틈이 채팅창을 확인을 할 텐데요. 질문을 주실 분들은 전체를 향해서 주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하시고자 하시는 그 교수님 또는 연구자 선생님을 지정을 해서 말씀을 주시면 전달하기나 혹은 본인들께서 확인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행도 하고 또 질문도 확인하고 이러려면 약간 부산스러울 수 있어서 앞에다 말머리를 그렇게 달아주시면 해당되시는 선생님께서 본인 토론 마치시고 다른 선생님 토론 들으시면서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 방금 김호 단장님께서 그 토론 영상 부분을 이렇게 연결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희재 선생님께서 이거 보고 계시면 이 3명 각각의 그 영상이 이어지지, 각각을 이렇게 그 채팅창에다가도 좀 붙여주시면 좋겠다라는 리퀘스트가 있었으니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몇 번 전체 학내 이메일을 내보냈던 것처럼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는 신종 감염병의 확산에서 복합 사회재난으로 전환되는 조짐이 보이고 또 실제 그런 이 전환의 증거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주의심 그리고 어떤 우려와 이런 마음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연구하고 또 찾아서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생각을 나눠보는 자리로 기획을 했고요. 어떤 밑자료가 필요하니까 저희 서울대보건대학원이 코로나19 연구단을 만들고 그 첫 번째 사업의 첫 번째 조사로 시작한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사회인식 조사의 결과를 공유하고 그걸 바탕으로 하지만 꼭 그 주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 제목으로 달았던 애초에 시작은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의 확산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전체 한국 사회가 이런 사회적인 위기와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폭넓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여러 전문가 교수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에 대한 소개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예전에 몇 번 웹세미나를 해보니까 결과 발표라든지 기조발제를 하다가 토론 시간이 이렇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저희들이 궁리를 해서 애초에 저희 코로나19 사회적 건강 조사 결과 자체는 유튜브나 자료를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채팅창 또는 이 주의사항 파일을 활용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이기영 원장님께 환영의 말씀 내지는 저희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으신 말씀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모여 앉진 않았지만 멀리서나마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 이기영입니다. 이전에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라는 인사를 했던 거에 비하면 요새는 제 말 들리시나요? 라는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고 현재 우리 뉴 노멀 시대라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데 우리 보건대학원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19가 진행이 되는 상황을 보면서 지난 몇 달 전에 코로나19 서울대 보건대학원 기획연구단을 구성했습니다. 이 연구기획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단수 조사가 아니라 시리즈로 조사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시는 내용은 1차 조사의 결과로서 제목을 이제 복합사회 재난으로의 전환인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대비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기획연구에 준비하고 진행에 참여해 주신 여러 보건대학원 교수님들과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이 우리가 건강사회를 증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2번의 추가 조사가 있습니다. 이런 추가 조사에 필요한 내용들도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 총 3번의 추가 조사를 통해서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요. 조사만이 아니라 오늘은 뭐 처음 모시다 보니까 조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자유롭게 연구 주제, 연구가 필요한데 미진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공동 연구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 이제부터 그 보건대학원 코로나 연구단 이름을 코로나 보기라고 이제 불러주시면 애칭인 거죠. 코로나19 보건대학원 기획연구단 이렇게 줄여서 조영태 교수님께서 이름을 장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보기 연구팀에다가 이렇게 저를 통해서든 아니면 그동안 연락을 담당해 주신 분들을 통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소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면 잘 수렴하고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히 들었고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보통의 세미나라면 제가 뭐 결과 발표를 요약을 하겠지만 이 지금 채팅창에도 링크가 나와 있을 텐데요. 결과 발표 영상이 1시간 정도 됩니다. 근데 저로서는 오히려 잘 된 게 막 쫓겨가지고 다른 토론자 선생님 시간을 빼앗아 드릴까 봐 허겁지겁 하기보다 차분히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래서 토론자 선생님들께는 미리 영상과 함께 그 발표 자료 요약문도 보내드렸고 PPT도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이 세미나에 참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발표 자료 공유를 원하시면 따로 연락을 남겨주시면 그 출처와 인용을 잘 부탁드린다는 당부 말씀과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토론에 들어가는데요. 한 분 한 분을 이제 제가 모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일단 저희 코로나19 코로나 보기 연구단의 일원이면서 저희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 보건경제학 전공 교수님으로 계시는 이태진 교수님께 이번 조사의 함의의 어떤 보건경제학적인 것도 그렇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시는 생각이나 아니면 견해를 알려주셔도 좋고 편히 한 7분 정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잘 체크를 할게요. 이태진 교수님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이태진입니다. 먼저 유명순 교수님께서 조사 내용에 대해서 1시간 정도 발표를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토론할 부분은 주로 보건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아직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유명순 교수님 발표 내용 중에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간단히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우선 코로나 이후에 일상 회복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평소 대비 회복 정도가 절반이 아직 안 되는 8월 기준으로 약 48 정도, 또 9월엔 좀 더 내려갔고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소득 격차별로 상당한 소득 수준별로 격차가 존재했는데 예상하는 것처럼 낮은 소득 수준에서 일상 회복이 더 어렵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비정규직도 낮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와 임금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한 42% 정도, 그리고 임금이 감소하거나 혹은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하는 응답 합쳐서 모두 33%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좀 이따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득 변화와 관련해서는 소득이 약간 혹은 매우 감소했다라고 하는 비율이 약 50% 정도 응답이 됐는데요. 이거를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 75%로 소득 감소 비율이 훨씬 더 높았고, 비정규직의 경우도 62% 정도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소득 변화 감소가 더 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건 정책 관리다 보니 이제 미충족 의료에 좀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전체 평균으로는 한 12% 정도가 의료가 필요한데 이용하지 못했다라는 응답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그 비율이 높은 약 21% 정도. 근데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미충족 의료에 대해서 조사하면 대부분 경제적 이유 혹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이 평상시에 이제 응답인 이유인데요. 이번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미충족 의료의 이유는 약 50% 넘는 사람들이 병원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의료를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좀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자리와 임금 그리고 소득 변화를 중심으로 제가 조금 그 이번 조사 자료를 조금 더 한 번 더 들어가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로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데이터는 직업별 혹은 직종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고용 형태별로 그리고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자영업자의 경우에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다른 어떤 직종보다 자영업자의 경우가 여기 지금 레전드는 여기 있습니다.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임금이 줄은 경우 그리고 뭐 그 무급 휴업 상태, 일자리 잃었다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한 80% 정도가 임금 감소 실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 하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가장 낮은 직종이 바로 자영업자입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용 형태별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용 근로자에서 42%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상용 근로자의 경우는 그 동일한 임금 받는 사람들이 60% 이상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수준별로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낮은 소득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당연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를 잃지 않았지만 그 임금이 줄었다는 비율도 여기 낮은 소득에서 100만 원대, 200만 원대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이 제일 지금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군인데 그 중간 계층으로 올라오면 조금 그 비율이 높아집니다만 이 낮은 소득군에서 굉장히 그 비율이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월 평균 가구 수입의 변화도 그 얼마나 변했는가를 지금 3, 4월에 그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때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3, 4월 그리고 지금 요번에 조사했던 8월 이렇게 조사 시점에서의 그 수입 변화를 물었을 때 변화 없다라고 한 가구 비율이 한 30% 정도고요. 변화 감소가 한 60%, 그 다음에 증가가 한 10% 정도 이렇게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3, 4월과 8월 사이에 큰 변화는 지금 없어 보이는데 그 감소했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감소했다는 비율이지만 실제 얼마나 감소했는가를 보면 감소한 사람들은 그 감소의 정도가 조금 더 그러니까 평균 25% 정도로 더 늘었고요. 자기 수입의 25%가 감소했다. 그 다음에 증가는 조금 오히려 또 늘어나는 15%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 한두 번 조사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그 격차가 벌어지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3, 4월에 비해서 8월에는 한 0.5%포인트 정도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경우에도 보면 이제 자영업자가 역시 그 자영업자 한 85% 정도가 수입이 감소했고 평균 감소율은 29%입니다. 이게 평균이 29%니까 자영업자도 다양한 업종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 종류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마 상당한 편차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그 수입이 92% 정도 감소했고 평균 감소율은 약 한 36%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월 평균 가구 가구 소득별 수입 감소율도 보시면 이런 그 커브를 보실 수 있는데 특히 저소득군에서 그 가구 수입의 감소율이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간보다 여기 아주 고소득으로 가면 다시 10%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 이제 빈곤 가구의 빈곤 심화 그러니까 단순히 소득이 얼마가 줄었다 몇 퍼센트 줄었다의 의미보다도 이게 우리가 빈곤선이라는 것이 있을 때 그 빈곤 가구가 존재하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내려가면 빈곤의 크기가 더 커진다. 빈곤이 더 심화된다. 이런 측면을 여기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소득이나 임금에 고용과 임금에 많은 영향을 코로나가 미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는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그 방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지금 했던 것처럼 단계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완화하고 하는 것을 아마 반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대응 강도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치러야 될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이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수록 아까와 같은 취약계층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더 집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 제도, 경제적 지원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방역이 너무 센 거 아니냐, 혹은 아니면 또 이제 방역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이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써왔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시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경제 그 성장 하락 정도와 그다음에 이쪽은 사망률,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에 대한 자료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쪽 0으로 갈수록 그 퍼포먼스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한국이 지금 제일 사실은 좋은 것으로, 우리가 이미 OECD 발표에서 아는 것처럼 경제 성장 하락이 굉장히 그 중에서 제일 양호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망률도 지금 이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뭐 우리가 마음으로 선을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쭉 우하향하는 직선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쨌든 여전히 취약한 계층이 있으니 그들을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 뭔가 지원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이게 그 2월 달에 나온 자료이긴 합니다만, 그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에서 그 소득 지원을 하는, 인컴 서포트를 하는 나라들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은 나라들이 이 어려움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잘 견뎌내기 위해서 소득 지원들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시간 관계상 그냥 정리를 좀 하면, 우선 뭐 코로나19로 우리가 다 예상하는 것처럼 고용과 소득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코로나19가 그 모두에게 닥친 문제이니까 상당히 평등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평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만, 빈곤 계층의 빈곤이 더 심화되고 불평등은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양극화가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그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보호 장치가 필요한 때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일단 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짚어주셨고요. 그래서 오늘의 토론, 아마 어떤 여러 가지 그동안의 코로나19 관련한 세미나나 포럼이나 뭐 여러 가지에서 이야기들은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이것저것을 많이 우리는 조처를 해왔고, 그 성과에 대한 평가나 효과성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오늘 지금 이태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하고 있는 과정에 정말 그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보호와 그다음에 안전을 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야말로, 제가 저희 그 세미나 제목에 잡은 것처럼 이 상황이 감염병이 일으킨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기 위기로 그치게 할 거냐, 아니면 정말 심각한 복합 사회 재난으로 가게 할 거냐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오늘 토론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짚어지고, 조사라는 방식에는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더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이태진 교수님을 비롯해서 관련 분야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쓸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도록, 또 별도의 아마 이런 연구조사들이 많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패널 자료에서 앞으로 이제 조사들이 이루어지면 전후 비교는 당연히 되리라 생각은 하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약간 표준화까지는 아니라도 공통 질문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게 뭘까? 이런 고민들을 저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저는 인식이나 행태, 심리 쪽에 조금 더 맞추어진 문항들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이태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더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 또 그런 별도의 조사라고 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그동안 우리가 재난인식 심리 쪽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연구와의 병행 또는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원복 교수님이 원래 이제 포스터상으로는 두 번째 순서이시지만, 괜찮으시다면 권현지 교수님께 두 번째 토론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 하는데요. 권현지 교수님 괜찮으실까요?
네, 네, 예, 괜찮습니다. 예, 권은주 잠깐만요. 교수님은 예, 사회학과에 계시고 또 노동과 그리고 여러 노동과 그러니까 사회학자들도 범위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제가 꼭 모시고 싶었던 예전 울분 연구 때부터 만나 뵙고 싶었던 분이라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제부터 이제 토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쉐어를 할게요. 지금 호스트가 쉐어를 해야 된다고 나오는데요. 이진 선생님, 그 활성화 좀 풀어주시겠어요? 그 비활성화를 활성화로 공유 가능하도록. 아니면 이진 선생님 띄워주셔도 돼요. 지금, 예, 예, 됐네요. 지금 예. 보이시나요? 말씀에 따라서 쭉쭉 스크롤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네, 잠시만요. 네, 소개받은 사학과의 권은지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흥미롭게 읽었고요. 일단은 굉장히 시의성이 높은 조사고, 또 이렇게,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조사들을 지금 축적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다 이제 이런 공론화를 하고 계셔서, 우리가 여러모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계기와 토론의 계기,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문제의식에 상당히 공감하는 게 이제 감염병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거, 얼마나 이제 갈지 모르겠지만 장기화되고 있고, 이미 저는 복합사회재난 쪽으로 가고 있다고. 처음에 건강위기로 시작했지만, 경제위기, 고용위기, 사회적인 위기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측면에서 이제 사회적 감정과 위험인식, 회복 전망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3월과 8월의 조사 양상이 상당히 다르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그걸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사람들의 토너런스에 대해서 이제 해야만 되는 이 상황에 온 것 같고,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전국 결과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좀 복합적인 연구 결과, 지금은 이제 쭉 상황을 디스크리티브하게 보여주셨지만 좀 더 복합적인 이 프레임워크, 선생님 말씀하신 이런 흥미로운 프레임워크는 시간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이제 복합 분석 결과로 내놓으신다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이태진 선생님이 말씀을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상당히 많이 포괄을 해주셔서 제가 그런 측면은 말씀이 따로 안 드리는데, 어쨌든 취약성이 복합 위험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더블링되고 있는, 그래서 불평등이 훨씬 더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 조사가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내려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저는 이진 선생님 좀 내려주시겠어요? 네, 조금 더 내려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컨트롤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은 저는 오늘은 이렇게 좀 실증적인 얘기보다는 조금 더 큰 얘기로 시작을 해서 작은 얘기를 좀 옮겨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제가 상당히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공적인 방역에 단기적이고 중장기적인 함의가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초기 고조됐던 어떤 사회적 책임감, 그다음에 신뢰 이런 것들이 약간 역설적으로 진로를 밟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확진 규모에 대해서 상당히 수적으로 감각을 가지고 이게 이제 사회적인 패닉, 불안과 위기 의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활동 관계가 제약되고 통제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불평등이 사실은 대안의 공간이 얼마나 활용 가능한가, 이 사람이 얼마나 절망을 하고 있는가에 있어서 굉장히 불평등한 분배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원래의 어떤 희망감과 신뢰가 지금 좀 다른 방향으로 진로를 이제 설정하고 있다는 식인 진로를 밟아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방역이 굉장히 잘 됐고, 지금도 우리가 방역에 상당히 성공하고 있고, 이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되지만,
이게 개인과 사회의 리질리언스, 회복 역량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때가 이제 왔다고 생각하고 어떤 방식으로 통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아주 서틀하고 소피스티케이트하게 이제 방향을 잡아나가는 거를 고민할 때가 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복 역량의 결정 요인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서포트는 당연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 다른 연구들을 조금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장래를 전망할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얼마나 케이퍼빌리티를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장래를 전망할 수 있는 힘을 얼마나 남겨두고 있느냐가 사실은 회복 역량의 개인이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같은 것 같아요. 이제 이거랑 관련해서 조금 큰 얘기를 해본다면 국가가 어떤 이제 선생님들은 국가의 괴한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국가의 확대된 국가 굉장히 눈에 띄게 우리한테 다가왔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높아진 기대가 이런 국가의 확대를 또 더 이제 심화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런 높아진 기대 때문에 또 정부는 뭔가 답안을 내야 된다는 이제 강박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사실은 성급한 답안지로 지금 우리한테 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회복의 방향과 수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냐. 사회 경제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좀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다음에 장기 사회 변동 진로를 둘러싸고 어떤 담론과 공론장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수기하기 이전에 답을 제시하려는 어떤 성급함이 우리한테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사실은 정말 사람들이 뉴가 뭐냐고 지금 묻고 있는데 K-뉴딜, 한국형 뉴딜, 새로운 요시긴 한데 별로 새롭지 않은 방어적인 어떤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속도랑 성장주의 기조를 유지하는 디지털 뉴딜, 이거는 사실은 고학력, 양질의 공교육 사회가 우리가 이때까지 만들어 온 사회인데 여기에 사실은 아까 이태준 선생님 말씀하셨던 저임금 저숙련 트랩이 이렇게 결부되는 그런 상황이 지난 한 10년, 20년 이제 만들어 왔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K-뉴딜, 디지털 뉴딜에서 상실감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트 주도의 혁신과 분배, 이런 어떤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나머지 부분은 사회적으로는 수동적으로 방어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바뀌다. 저는 안전망의 어떤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는 보지만 이게 디지털 뉴딜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성장 기조의 유지에 따라서 얼마나 불평등을 심화할 가능성,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사회 안전망으로 이거를 받쳐주는 이런 구조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작동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당히 경제가 위축되어 있는데 이런 위축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미래 준비를 좀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성장주의, 성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장주의, 성장을 굉장히 속도감 있는 성장을 이제까지 우리의 기조로 만들어왔던 것에 대한 어떤 재고, 그다음에 포용적인 어떤 회복력에 대한 회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여와 기여의 효능감을 제고하고 다양한 사회적 주체가 참여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지금 서구에서는 사실은 이런 논의 굉장히 활발하고요. Build Back Better나 Just Transition, 조금 더 정의로운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한 담론이 지금 많이 성숙하고 있는 와중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이 사실은 조금 더 논의가 심도 있게 될 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사실은 회복 가능성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유명수 선생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심리적 기제, 사회적인 기제에 따른 심리적 기제와도 연결되는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사회 가치에 대한 의미에 있어서 상시화되고 있는 위기. 지금 이 팬데믹이 사실은 제어가 되더라도 이건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위기고 그런 불확실성에서 우리가 회복력을 갖는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회복력이 포용과 평등에 기반한 회복력이었을 때 지속 가능성이 확보가 될 수 있다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운동 구조가 우리 사회에 이제 좀 형성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볼 때 지금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은
굉장히 획기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측면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 고용 상황으로 조금 가면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것이 사실 기존의 경제 위기하고는 되게 양상이 다르게 여성과 청년과 중고령 노동자의 위기로 이제 오고 있다.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이 빈곤, 사실은 그냥 빈곤층이 더 이 위기에 취약하다는 건 우리가 이제까지 지난 8개월 동안 계속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이 빈곤층이 사실 우리 빈곤층이라기보다는 저임금 노동자층이 우리 사회에서 거의 노동력 한 20%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취약한 사람이 더 취약해진다는 게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좀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한국의 실업률 추세가 잘 보여주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 비경제 활동과 상당히 늘어났고 거기에 여성이나 청년이나 중고령 노동자가 실업으로 빠지기보다는 바로 비경제 활동으로 빠지는 이런 이제 상태가 우리 사회에 진행이 됐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역과 함께 긴급고용지원금, 재난지원금, 고용보험 확대 이게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우린 거의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눈앞에 드러나는 등 되게 신속한 대응으로 대규모의 고용위기를 방어했다는 것은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과 고용의 이중위기 속의 노동자라든지 여성 노동자라든지 지금 아까 제가 비경제 활동으로 바로 빠졌다고 말씀드렸던 되게 많은 비중이 지금 사회인이 맡긴 청년 예비 노동자에 가 있고 높은 감염이나 사회적 간염 지금 뭐 요양소에서 한 달 안에 정리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나와 있는 이 중고령 서비스 노동자 이런 사람들의 측면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더 뒤로 내려주시겠어요? 1분 안에 마감을 할게요. 예, 2페이지로 가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고용 분포상으로 봤을 때 지난 10년간의 어떤 저숙련 노동력과 고숙련 노동력의 비중이 동시에 증가했다. 이건 외국에서 사실 잘 보기 힘든 저숙련 노동력과 고숙련 노동력이 비중이 동시에 증가했고 중간 규모 숙련의 노동력은 감소했다. 이게 사실 지금 팬데믹 속에서 디지털화가 가속됐을 때 어떤 결과로 앞으로 더 갈 때 어떤 결과로 이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망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새로운 계급 분야와 불평등의 것입니다. 재택 가능 지식 노동자, 누가 재택을 할 수 있고 누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느냐의 문제. 우리가 보통 필수 서비스 노동자 혹은 필수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잘 정의되지 않고 있고 이들 필수 노동 인프라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생각되지 않고 있는데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수 노동자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가고 있는 예도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신체적이고 정신적 경제적인 보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노동의 통제권 위험 작업을 금지한다든지 아니면 과밀 과소노동을 금지한다든지 휴일권리 아까 말씀하셨던 상병수당 같은 것들을 이동 노동자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려하는 이런 지금 재택이 가능한 지식 노동자와 필수 서비스 노동자 간의 이런 간극을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택 가능 지식 노동자들의 어떤 변화라는 것도 사실은 더 눈여겨봐요. 이건 한편으로는 새로운 인터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성이라든지 다른 어떤 조치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뭐 예를 들면 돌봄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또 다시 이제 악순환이 되는 그런 교차성, 각기 다른 위험에 대해서 좀 세심한 정책적인 고려들이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 화면이 꺼지면 안 될 상황인 게 아마 말씀 들으면서 저희 조금 이따 토론도 모셔서 들을 이제 우리 김홍수 교수님 연구하시는 이런
요양, 또 노인, 고령화라고 하는 주제하고도 밀접하고 이태준 교수님 토론하고도 잘 이어져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오늘 여기 보니까 참석자 중에 경기도 그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한진옥 선생님도 오시고 했던데요. 제가 서울시하고 경기도민, 그러니까 서울시민은 2번, 경기도민은 이번에 지금 조사를 추석 직후에 조사를 하게 되는데 3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우울이랑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겉보기에는 어떤 개인 차이가 반영된 스트레스 취약함 같아도 그게 그 무려 몇 달을 끌어오는 동안에 여성, 청년, 그리고 중고령층, 정확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경우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만약에 다른 모든 삶의 조건들이 그 한 몇 달 사이에 아주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들어온 조건이 코로나19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코로나19가 내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뭐랄까 감염병이 일으킨 위기에 취약한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을까가 저 같은 사람들한테 좀 궁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지금 그 세 집단이 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즉 더 우울을 느끼고 더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돌봄과 이렇게 자가격리 같은 거 들어갔을 때 내일을 대체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게 문제라는 느낌의 정도가 굉장히 강한 응답으로 드러나고 있고, 청년층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 하려고 했던 뜻했던 결혼, 취업, 관련 교육 이런 거와 관련된 기회들의 이 지연과 그리고 취소, 체념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응답이 이제 높게 나오고 있고, 어찌됐거나 코로나19가 한국 사회에서 자신들의 실제나 존재 내지는 상대적 위치를 볼 때 뭐랄까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고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를 좀 더 잘 이해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맨 뒤에 이제 시간상 오늘은 다 모셔서 길게 말씀 못 들었고 다음번에 어떤 별도 세미나를 통해서 또 만나봐야 되겠지만, 제가 늘 고민하는 게 이 장기화의 시대에 우리가 확진되지 맙시다라는 캠페인 말고 우리가 내지는 그 고령자들을 보호합시다라고 하는 메시지에서 나아가서 어떤 사회연대적인 이 내용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점에서 아까 지식 노동자와 소위 필수 노동자들 사이에, 내지는 이 와중에 돌봄에서 떨어질 수 없는 그 돌봄의 프라이머리 그 가장 주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이면서 중고령이거나 여성이면서 취업과 관련된 자신의 성장 기회가 코로나로 막혀버린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과 나머지 이 상대적으로 쉽게 재택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한 사람들 사이의 연대를 우리는 어떤 내용과 개념과 어떤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제가 좀 하는데, 말씀 들으면서 그런 게 좀 많이 상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히 들었고, 혹시 토론 들으시면서 이제부터 이제 살살 채팅창에 질문 또는 의견들을 주시면 감사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그동안은 이제 제가 2분 워밍업 하시고 다른 우리 듣는 분들도 조금 이 생각을 조금 더 펴시라고 큰 간섭을 안 했는데, 이제부터 이희진 선생님께서 7분 지나면 살짝 종을 울려주시면, 그러니까 소리를 좀 내주시면 그 안에 이제 2-3분 안에 마무리를 지으시는 걸로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복 교수님께 토론을 청할 텐데, 이원복 교수님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으로 계시고, 저하고는 어느 날 우연히, 사실 제가 사전에 알던 선생님이 아니었고 말씀으로만 들었었는데, 그 논문 같은 걸 통해서 그 조사 문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게 계기가 돼서 그 문항을 연속해서 질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토론으로 모실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법과 인권에 관련해서 의견을 이제 청해 들었으면 합니다. 선생님. 네, 소개 감사합니다. 이제 우선 PPT부터 띄우도록 하겠고요. 네, 방금 유명순 교수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실은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언론을 통해서 설문조사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제가 알고 문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도 있고, 이렇게 또 결과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고요.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법을 하는 사람이 왜 이런 설문조사에 관심이 있나 하는데, 이 로널드 베이어라고 콜롬비아 보건대학원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으로 법학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공중보건학 쪽으로 특히 이제 전염병
예방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하는 여러 가지 행정 조치가 공중보건학적으로 필요할지는 몰라도 그게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목표로 하는 지향점이 다른 점도 있고 해서 이 이제 로널드 베이어 교수님의 말씀은 지향점이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긴장 관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러면은 그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나타난 여론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 관심이 있고 또 궁금해서 이명순 교수님한테 연락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공중보건을 위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게 다 법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근거가 있는데 그런 법의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서 위헌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곧잘 있을 수 있죠. 특히 근래에는 이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해서 그런 논란이 꽤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기본권을 제약하는 조치가 선생님 혹시 합법이냐? PPT를 넘기고 계시는 거면 아니 저희는 아직 안 넘겼습니다. 아직 예, 넘기면 알겠습니다. 다음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예. PPT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제 전통적인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 그 프레임이 있죠. 그게 목적이 정당하느냐, 또 수단이 적합하냐, 침해 최소성을 지켰냐, 법익의 균형성이 있냐. 사실 그 대목에서 이렇게 여론, 퍼블릭 오피니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퍼블릭 오피니언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여론을 청취하면 되지 헌법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는 헌법재판 자체의 어떤 존립의 이유까지도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여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이 생각하는 기본권의 내용, 우리 국민은 뭐 프라이버시권이라든가 알 권리, 또 건강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 한계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를 엿볼 수 있는 창이기 때문에 사실은 헌법 심판 또는 어떤 제도의 합헌성을 따질 때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팩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맥락에서 또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게 각 사회마다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기본권을 논할 때는 사실 권리 같은 거는 뭐 천부인권이라는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내려준 권리라고 해서 이게 뭐 나라마다 다를 것이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각 사회에 주어진 그 환경에 따라서 각각의 여러 종류의 기본권에 대해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충돌할 수 있는 기본권들 사이에 예를 들어서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권리랑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고자 하는 권리와 같이 이렇게 충돌하는 권리 사이에서 한 국가의 시민들은 어떤 기본권을 더 우위에 놓는지 그런 국가마다 사회마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연락을 드렸고 이 결과에 대해서 법학자의 시각으로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넘깁니다. 그래서 그 이번 설문조사 결과 보면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사실 여기 이거랑 이제 저 뒤에 나오는 슬라이드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방역 대책이 강화돼야 할 때라면 인권 보호는 후순위로 미뤄둬야 한다라는 설문이 있었는데 뭐 시기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거의 근래까지 굉장히 거의 일정한 비율로 그렇다고 대답한 국민이 거의 4분의 3 정도였죠. 압도적으로 많고요. 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무리한 방역 대책은 결과적으로 사회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yes, no가 조금 비슷한 정도.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시사하는 바는 뭐 어렵지 않게 우리 국민들이 이 건강할 권리에 상당히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기본권의 침해는 한쪽에서는 개인들의 기본권이 있고 다른 쪽에는 어떤 국가나 집단의 이익 그렇게 그 프레이징을 하기도 쉽지만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이익이라는 게 개인들과 동떨어진 어떤 다른 집단의 이익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 개개인들의 그런 건강권의 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 시민들은 건강권에 대한 그런 그 가중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미국이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미국은 이렇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방역을 위해서 취하는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법적인 분쟁이 많고 그만큼 그 미국 시민들의 반발도 크다는 거죠. 이게 미국에서 코비드-19 발발한 이후에 각 주 정부들 이제
미국에서 이 방역 조치는 연방 정부가 아니라 주 정부가 취하기 때문에 주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서 시민들이 건 소송을 정리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소송 건수가 지금 991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영업장 폐쇄 비유한다면 영업장 폐쇄 명령이라든가 그 stay at home order죠. 집에서 나가지 말라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불복 소송을 제기한 소송 건수만도 이렇게 많고요. 즉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서는 이 방역과 인권을 놓고 봤을 때 어떤 두 권리, 건강을 지킬 권리랑 이렇게 개인의 행동을 자유롭게 할 권리의 비중이 이렇게 사회마다 또 국가마다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종이 올리기 전에 또 빨리 끝내야 되니까 부지런히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본 그런 설문이 확진자별 이동 경로 공개 현재 수준에 대해서 이것이 코스트 베네핏 중에 어느 것이 더 크냐 하는 설문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은 아직은 그 편익이 더 크다는 답을 압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설문을 했다면 아마 굉장히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 같고요. 이것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건강권 그리고 알 권리의 측면이겠죠. 확진자 이동 경로 공개라는 게 실은 메르스 때 하도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법이 이제 급하게 바뀌면서 이 확진자의 이동 경로 공개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도입이 됐던 제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프라이버시 침해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은 그 편익이 더 크다라는 답을 하는 것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확진자별 이동 경로 공개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앞으로도 이제 설문조사를 계속 하실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설문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확진자별 이동 경로 공개를 실은 우리 대다수의 국민은 그 웹사이트 가서 지자체가 유지하는 웹사이트 가서 확인할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고요. 언론을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되게 알게 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되는 확진자 이동 경로 공개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크고 그것도 현재 문제 중에 하나로 제기되고 있고 또 우리 전 인권위원회에서 한번 발표를 한 다음에 가이드라인 나와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관리청이 됐죠.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지자체별로 좀 통일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통일도 안 되고 있고 조금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공개되는 사례도 있어서요. 사실 확진자별 이동 경로 공개의 현재 수준이라는 게 이 응답자가 속한 지자체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실제로 이 응답자는 신문에 나온 것만 보고 실제 제도상으로 확진자별 이동 경로 공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에 나온 그 언론 보도만 보고 피상적인 지식을 갖고 응답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법학자 욕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답을 한 개 나오면 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분석이라든가 논문을 쓸 때도 더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 디테일을 반영을 해서 다음에 설문 문항을 디자인하신다면 좀 더욱더 지금도 활용도가 크지만 더욱더 활용도가 큰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너무 급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 주어진 시간이 다른 것 같아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 외에도 문항이 조금 더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건 일단 말씀 너무 감사히 들었고 이번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연락을 주고 받게 됐고 선생님의 연구 및 이 저술의 여러 활동에 저희 데이터들이 활용될 수 있다면 또 제 연구진이 해왔던 것이 활용될 수 있다면 기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사실은 현재 동선 공개 수준 자체에 대한 이해도 같은 거를 좀 물어보면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워낙 문항이 많은 게 방대한 연구가 아니라 문항을 최소화를 시키는 게 사실은 응답자의 필요와 이제 건성대답이라고 하는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것이기에 늘 이 전체 총수의 걱정이 있는데 제가 좀 약간 저야말로 욕심을 낸다면 이번 코로나 보기가 하나의 그 씨앗이 돼서 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선생님들과 어떤 부분은 공통 문항으로 합치고 그 분야에 전문화될 수 있는 문항들을 이제 각자 해서 나누는 그 데이터 자체를 좀 쉐어링을 할 수 있는 기획을 마침 저희 대학원이 또 BK가 됐고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물어야 될 것은 굉장히 많은데 특정한 기관이
다 주도하기에는 물어볼 그 여지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런 차에 좀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방역과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구성이라면 방역과 인권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거고 방역과 심리 혹은 방역과 재난 심리 이런 게 또 굉장히 정신건강 이따 이제 말씀을 나눌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 대학원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저희 학내 외 여러 담당 선생님, 전문하시는 선생님들하고 함께 대화를 해야 될 문제고 앞에서 맨 앞에 보여주신 그 문장은 와닿는 게 굉장히 크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과 대화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1월, 7월, 8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변화가 이렇게 없을 줄은 잘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이 충분히 인권 침해의 문제나 특히 확진자 대상의 지금 여기에는 일반적인 질문이지만 점차 확진자가 많아질수록 경험치가 많아지니까 나를 향한 비난이 왜 때로는 꼭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나와 내 주변의 경험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이 거의 없는 점.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국민들은 제가 미처 이번 발표 슬라이드에 빼서 다음번에 꼭 넣으려고 하는 게 저번에 질문을 했을 때 우리의 K방역의 성공의 시민사회 요인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꼽아주신 3대 원인이 하나가 이 수직적 신뢰, 방역당국을 향한 신뢰가 1순위였고 두 번째가 공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러니까 건강권을 인권보다 중요시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스스로 계속 좀 붙잡고 있는 게 이게 공익이 그러니까 수직적 신뢰에 기반한 이 공익을 나의 자유로움과 나의 어떤 권리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은 우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인 것일까에 대한 아직은 명확치 않지만 제가 이제 공부가 부족해서 그래서 그때 그리고 세 번째로 꼽으신 게 메르스의 경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성공할 수 있었다. 아까 이태준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성공의 3대 원인이 수직적인 신뢰, 두 번째는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많이들 동의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메르스를 겪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시민사회의 3대 성공 요인으로 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의 학자들하고 앞으로 좀 교류를 하게 되고 그 나라의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흥미롭겠다고 생각했고 여전히 해외에서는 최근에 보고된 것만 봐도 22% 정도밖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거의 90%가 넘기 때문에 이 차이에서 또 오는 이 인권을 대하는 태도도 그런 거하고 무관하지 않을 거라. 그러니까 받아들임의 정도와 내 자유지 왜 이걸 강제하느냐에 대한 경험과 생각이 또 드러난 것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좀 분석이 좀 필요한 지점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 드리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박한성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인류학과에 계시고 정신건강의학자시면서 인류학자신데요. 어떻게 보면 이원복 교수님의 말씀을 이어가면서 확장하시는 그런 의견들을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화면을 잠깐 네. 네, 저는 지금 인류학과에서 지금 강사로 지내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그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환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이제 감염병 재난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이제 심리적 반응에 이제 그 인류학적인 그런 접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것 관련해서도 지금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참 이게 공유가 잘 안 되는데요. 복 교수님 화면을 끄셔서 되실 것 같은데 권한이 없다고 나오나요, 선생님? 네, 되는 것 혹시 같은데요? 보이십니까? 예, 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다행입니다. 예,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수 선생님 교수님께서 그 연구하신 내용들을 아주 많이 인상 깊게 봤습니다. 예, 아주 다양한 연구 대상으로 이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아주 폭넓은 접근을 하셔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서도 좀 참고할 부분이 좀 많고 좀 배울 점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감염병 재난은 사실 다른 재난하고 좀 다른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난, 전대미문의 재난이라고 종종 얘기하는데요. 사실 감염병 재난은 이제 인류 사회에서는 그 가장 흔하고 또 이제 가장 그 피해가 컸던 그런 인류사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이제 그 이제 보건혁명을 통해 가지고 약 한 150년 전부터 북반구 일부 국가에서 감염병 대유행이 어느 정도 통제돼 있어서 우리들이 잠시 잊고 있었던 것뿐이지 이 감염병 재난에 대한 인간 그리고 이제 사회의 기본적인 반응들은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들이 보이고 있는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반응들도 이런 긴 역사적 차원에서 이제 그 조망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렇게 부적절하고 혹은 좀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역기능적인 행동 반응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지 이거를 그 특정한 행위자들의 부적절하고 좀 옳지 못한 혹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제 치부할 게 아니라 인간성이 가지고 있는 이제 본질적인 행동 양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그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이제 바람직한 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병 재난과 관련된 인력적 접근의 이제 섹터들은 아주 다양하지만 일단 심리적 반응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두려움, 불안, 또 혐오와 낙인, 또 분노, 차별, 부정, 회피 이런 식의 반응으로 꼭 이런 시간 순서를 가지는 건 아니지만 대략 이런 반응, 이런 양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감염병 재난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은 사실 이게 연구 역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들이 많지 않은데요. 감염병 재난이 아주 국소적으로 그리고 짧은 시간 이제 짧게 상흔을 주고 그리고 이제 사라지는 방식으로 일어났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 재난 혹은 일반적인 사회 재난, 자연재해와 상관이 없는 기존 자원들을 아직 보존하고 있는 섹터에서 그 재난 지역에 자원을 할당하고 복구하고 그리고 통합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 팬데믹 상황은 전 세계 뭐 모든 지역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자원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는 섹터가 사실 없습니다. 국가사회도 지금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좀 잉여 자원이 있는 곳에서 자원이 부족한 재난 지역이나 재난 섹터의 자원을 재할당하는 방식으로 극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쪽에서 빼면 한쪽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반응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의 1차적 기원은 포식자협입니다. 즉 산불, 홍수, 가뭄, 태풍 혹은 전쟁이나 기아, 폭동, 내전과 같은 일반적인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들은 이러한 내가 어떤 포식자로부터 잡아먹혀가지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상은 다양하다 하더라도 이제 근원적인 발생 기전과 진행 방향들은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아주 다른 양상으로 진화합니다. 이 미생물을 우리가 알게 된 게 불과 150년밖에 되지 못했고 인간이 인지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외부에 존재하는 위협이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정서 반응이 진화하게 됐는데 바로 혐오와 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와 낙인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6번째 정서적 동기로 진화하게 됐고 그것들이 다양한 그 역겨움 유발 요인, 우리가 이제 혐오나 이제 차별이라고 하는 반응을 이제 유발하게 됩니다. 사실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반 취약계층, 외국인 혹은 뭐 사회적 소수자,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낙인도 다 이러한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그런 원시적인 정동 반응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유명순 그 교수님 연구팀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좀 감명 깊게 봤습니다. 다만 이제 뒤에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저의 좀 작은 이제 제언이 있습니다. 낙인, 외국인 낙인, 또 감염 대상이 없는 대상에 대한 낙인과 편견, 그리고 고조된 혐오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났고요. 과거 사회에서는 이러한 낙인과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 공인받은 이제 그런 뭐 제사장이라든지 의사라든지 국가기관이라든지 하는 곳에서 이 낙인과 편견을 제거해주는 다양한 연행들을 시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이런 게 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 혐오와 편견, 낙인의 결과로 분노와 차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조성이 강화되고요. 반항제나 이탈제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사실 아직도 그 바이러스나 또 혹은 이 감염병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의 사회적인 이런 통제 혹은 방역 조치 혹은 뭐 백신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강력하게 이런 방역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 기저에는 원시적인
분노 차별의 이제 정서 기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추가적으로 감염병 맥락하고 무관한 영역에서의 사회적 보수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내고 있는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그 시작을 이제 좀 만들어가고 있는 열린 사회로서의 길을 이제 다시 원점으로 회귀시킬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인류사적으로 아주 심각한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부정과 회피, 즉 감염병 위험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인구 집단에서 마스크를 벗는다든지 혹은 사람들끼리 더 많이 모이거나 집회나 혹은 공연 같은 거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개인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사실 이게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 높은 수준의 혐오나 불안, 두려움, 낙인과 같은 감정 반응이 오랫동안 고조가 되면 사람들이 억압된 행동 반응이 유발되면서 오히려 일종의 이제 그 동물행동학에서 말하는 진공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러 감염 전파에 이제 취약한 행동, 집단 행동 반응들을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특정 집단들의 그냥 그 비정상적인 행동 반응으로 볼 게 아니라 사실 인간 사회 보편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뭐 일부 국가에서 즉 감염병 이제 코로나19가 크게 많이 유행한 지역에서 이런 반응들이 이제 종종 보고가 되고 있고요. 한국 사회에서도 제 생각에는 올해 혹은 내년 초쯤 되면 이런 부정과 회피에 아주 부적절한 행동, 집단 반응들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련 연구는 지금 드문 실정이고요.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 아주 그 감명 깊게 봤는데요. 몇 가지 저의 작은 이제 제안과 의견이 있다면 각 개인의 취약성, 뭐 진화인류학적, 임상의학적 혹은 사회문학적 반응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런 분석을 좀 나눠서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각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취약성과 행동 반응 차이를 좀 분석해서 본다면 좀 맞춤형 접근 전략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극을 제공하는 방법, 즉 언론이나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감염병 관련된 뉴스를 발표할 것인가,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뭐 예방접종과 같은 감염 차단 행동을 어떤 식의 맥락과 연결시어서 제공할 것인가. 지금은 좀 통제 위주 혹은 이제 사회 전체 안전 위주라는 이제 차원에서 이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다 좀 소구력 있는 접근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사회적 캠페인을 한다면 그것에서도 더 효과적으로 맥락을 제공하고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 두려움, 공포, 혐오 반응들을 줄여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제언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연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짧은 지정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그 BK 사업단에서 그러니까 재난 보건학, 재난과 사회 이런 것에 대해서 세미나도 꾸준히 열고 교재도 만들어 보고 강좌도 개설해 보고 하자라는 내부 의견이 있었는데 반드시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히 들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하여튼 조사하면서 계속 느낀 게 그 부쩍 늘어나는 감염과 관련된 책임의 강조, 그리고 책임이 강조될수록 그러니까 상대를 향한 어떤 피해의 원인을 묻는 이제 귀인이죠. 어트리뷰션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번 코로나19는 그 낙인과 함께, 그러니까 차별, 두려움, 낙인과 함께 동시에 이 질병의 책임을 어디에 묻느냐에 대해서 보건학자인 제 입장에서는 그 질문을 많이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집안에서 누군가가 병에 걸리게 되면 뭐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던 간에 걸린 그 사람을 향해서 마치 진상규명하듯이 하지는 않는데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는 데다가 이번 워낙 우리가 K방역을 이 3T로 세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잠시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뭔가 우리는 그러니까 어저께도 조은강 박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저께네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감염병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우리의 심리와 행태와 관계에 들이우는 이 예상치 못했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당한 강도의 다른, 이전과 훨씬 다른 우리의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나 이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대응이라는 게 있어서 굉장히 정말 초학제적인 질문 탐색과 그리고 뒤따르는 분석과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 선생님이 정확히 중간에 주신 말씀처럼 연구가 부족하고
그리고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섣부른 결론으로 도약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까 권현진 선생님께서 너무 성급한 답안지, 성적표 얘기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하게 되는 거죠. 좀 기노의 연구들이 필요한 주제들을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알려주셔서 저야말로 굉장히 감사하고요. 선생님이 하시는 연구에 제가 또 저희 연구진이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 저희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마지막에 아주 잘 이어진 게 마지막 부분에 그 정부가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느냐에 따른 이제 분석들도 언급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주변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정보의 어떤 유형과 그 전달의 방식에 따른 우리의 심리와 인식에 대한 언급을 해주셔서 이제 우리 KDI에서 모신 이태준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저희 보건대학원이고 또 코로나보기 연구진인 김홍수 교수님께 토론을 듣고요. 이태준 교수님께 그 전공 분야가 또 이런 공공소통 혹은 어떻게 보면 국민소통 이런 분야이시고 아마 저희 보건대학원에는 처음 토론하러 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하고 또 이런 연구 관련해서 말씀들을 나누는 기회가 있었고 이번 기회에 모셔서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공정책 소통 혹은 공공소통의 측면에서 저희들의 결과를 보신 것 또 평소에 이번 기회에 저희들에게 나눠주시고 싶으신 생각들이 있다면 편히 말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태준입니다. 유명순 교수님과 이제 만나게 되면서 특히 코로나19 관련돼서 이 보건 관련된 렌즈로 이 사회경제 현상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익스텐션, 그러니까 외연적인 사고 그리고 정책 과정에서의 지금 유명순 교수님께서 하고 계신 그런 조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 정책적 개입과 정부의 역할 변화에 활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뭐 소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그 컨벤셔널한 그런 생각에 갇혀 있게 돼요. 광고를 하는 문제, 뭐 웹사이트에 내용을 올리는 문제, 또는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생각이나 선택 설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비대칭적인 의도성을 가진 설득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늘 저는 그런 데 있어서의 먼저 좀 패러다임 전환과 그리고 도전을 먼저 좀 부탁드리고 싶고 제가 몇 개의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현재 KDI에서 공공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코로나19와 어떻게 연계해서 고민하고 있는가. KDI라고 하면 좀 이 경제학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데 최근에는 이 거버넌스 이슈 관련돼서 사회 경제적인 현상들을 다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돼서 저희 KDI 연구진이 이제 관심을 갖는 이슈는 한 12개 정도가 돼요. 중국인 출입국부터 해서 최근에 사랑제일교회 발 그 코로나 대확산까지 지금 면밀하게 개별 이슈들을 보면서 이 안에서 특히 정부와 시민과 기업 또 글로벌까지 어떤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는가를 거버넌스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소통 관련돼서 좀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 유 교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신 바로 이 사회적 자본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 정부 신뢰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상당히 또 은밀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으로 이게 갖고 있는 질량값이 국가 리더십이나 아니면 전국의 방향을 가름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적인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OECD에서 지금 이런 정부 신뢰 관련된 측정 지표를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OECD 모든 회원국가들이 이걸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교롭게도 한국 정부가 OECD와 함께 정부 신뢰 지표를 2년 전에 공동 개발을 한 연구 성과가 있습니다. 대체로 그 OECD 국가면은 지금 소위 그 경제적 성장과 제도적 자본이 충실한 나라들인데 높지 않아요. 정부 신뢰가 한 45% 정도만 정부를 신뢰하지만 이 45% 안에서도 정부 신뢰가 굉장히 높은 파퓰레이션이 많지는 않습니다. 데이터, 디지털, 이머징 테크놀로지의 경제사회 환경이 바뀐 것도 공공소통에 굉장히 큰 도전이지만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효과성 있게 활용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국제사회에서 큰 인정을 받고 있고요. 정보 대칭성이나 시민 참여 요구가 증대된 부분, 이 사회적인 변화, 이 제도적인 요구 이런 부분들의 또 공공소통에 또 큰 역할이 또 제기됩니다. 정부 신뢰는 뭐 이런 그래프를 하나 좀 공유하고 싶고요. 한국 정부가 아주 정부 신뢰가 떨어져 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작년도 순위를 보면 29위예요. 그러니까 29위가 많이 이제 2013년도에 그래서 22위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뭐 올라왔지만 사실 22위면은 또 그렇게 높은 또 뭐 순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죠. 아마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부 신뢰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정부 측의 기대감도 존재를 합니다. 자, 이 보고서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그 정부 신뢰 측정 지표인데 저는 유 교수님 연구진에서 개발하고 계신 부분들이 좀 이런 정책 어떤 얼라이언스에서 만든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디자인을 한 지표들하고도 공명관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정책 담론을 국가 차원에서 고민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논의 구조나 아니면 현재 이런 지표 체계에 좀 더 보정될 수 있는 내용들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정부 신뢰를 측정하는 게 지금 월드 갤럽폴에서 하고 있는 귀하는 당신의 정부를 신뢰합니까? 이 질문 하나예요. 자, 그거 가지고 국가 순위 매기는 게 굉장히 좀 불안하겠죠. 그래서 OECD 국가 회원국들이 이제 다면적 어떤 척도들을 지금 개발해서 좀 활용하고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신뢰라는 게 상당히 퍼셉션, 그러니까 인식 지표죠. 이벤트, 사건, 사고, 이게 뭐 코로나19도 아마 이 빨간색 도형에 있는 아마 이벤트를 의미하는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정부의 행위,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시민들의 정부 신뢰에 대한 평가의 틀을 구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신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크게 보여주고 있는 컴피턴스, 능력과 가치, 이제 공공가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두 가지 큰 신뢰 구성 요소 안에서 대응성과 전문성과 청렴성과 개방성과 공정성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이 KDI 연구진의 사실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명순 교수님 연구진과 KDI 연구진 이런 데 있어서 앞으로 그 조사 관련돼서의 활발한 협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또 이러한 측면에서 유 교수님의 지금 코로나19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연구 성과가 OECD 국가나 아니면 OECD 안에서의 거버넌스에 큰 효과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2년 전에 한번 정부 신뢰 관련돼서 대체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영향 변수에 의해서 정부 신뢰를 결정하는가를 보니까 정부에 대한 경험, 공직자의 혁신성, 일자리 창출, 공정한 과세, 위기 재해 재난 관리, 정보 공개 활용, 공공 서비스 불만 관리 이런 부분들이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코로나19가 위기 재해 재난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좀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회적 자본 차원에서 정부 신뢰에 좀 의미 있는 뭐 협업 연구라던가 아니면 공동적인 결과를 같이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2년 전에 보면 한국에 있는 국민분들이 가장 신뢰하는 공공기관을 보면 공공보건기관이에요. 그 다음 학교고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지방 뭐 정부라던가 국회는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데 있어서 앞으로 공공소통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는 열린 정부라고 봐요. 열린 정부는 공공 가치를 같이 만드는 겁니다. 시민과. 그래서 거버넌스 혁신을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 공공소통이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은 앞으로 이런 열린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정책과정 전반에서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참여하고 협력하는 데 있어 소통이라고 하는 전략과 활동을 활용하는 그 정책 거버넌스를 의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훨씬 더 공공소통이 코로나19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는 전자정부에 포커스가 돼 있었어요. 웹사이트를 만들고 모바일을 만들고 어플리케이션을 하면 공급자 중심에서 만족도가 있겠지만
이 디지털 거버넌스라고 하는 차원의 코비드-19의 맥락에서 보면 이건 사용의 문제겠죠. 그리고 그 사용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한 정부가 기민하고 또 예측 가능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코로나19에 있어서 공공소통의 제도적 역할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관련돼서 지금 깜깜이 방역 이런 관련 정보들을 갖고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 담론을 또 쏟아내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예기치 않은 또 가짜뉴스, 소위 말해 허위 조작 정보들이 또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필요한 통계와 조사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과정 설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유 교수님의 역할이 앞으로 통계청 또는 공공데이터 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공유할 수 있는 집단지성의 랭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컨셉들의 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소통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 없이 하는 공공소통은 가급적 이제 줄였으면 좋겠어요. 뭐 광고나 아니면 마케팅을 통해서 정부의 의지를 또는 정부의 어떤 선언적인 내용을 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정치적인 어떤 행위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 부분들로 과연 이제 국민들이 선택과 태도와 인식과 생활 습관을 바꿀 것인가? 이런 문제는 저는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폴리시 리터러시, 그리고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혁신 네트워크들이 소셜 미디어 상에 또는 인터퍼스널 레벨에서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앞으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예견력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법제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2분 안에 정리 부탁드립니다. 정보 행위 자체 안에서 예견력을 높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한 소통 콘텐츠를 올바르게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대국민 교육도 병행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그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좀 초학제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가깝게는 국책연구기관과 또 기업이나 아니면 정부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조사나 아니면 데이터에 기반해서 시민의 태도, 가치, 행동에 대한 분석, 그리고 결과를 개방할 수 있는 플랫폼, 혁신 플랫폼이죠. 이런 역할들을 연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과정 안에 시민 참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문가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시민과 접점을 만들고 상호작용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참여 기제들을 활용할 거냐, 수기적 공론을 활용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코로나19 공공소통의 제도적 역할을 충실하게 설계하고 진행하는 데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좀 OECD 연구를 통해서 공유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수업을 하면서 이제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소통과 위기에 대한 소통의 차이를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urgency가, 그러니까 긴급함의 문제가 이제 굉장히 서로를 가를 텐데 사태 9개월을 계속 위기였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쯤 되면은 콘텐츠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리스크 소통은 설득 소통에 가깝고 위기에서의 소통이란 행동 지침을 주면서 국민들 다수를 살리고 죽는 위기 일촉즉발의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마치 후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처럼 일방향적인 디렉션을 주고 지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끌고 가면 이게 장기적으로 이 정부 신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런 공공소통의 궁극적인 성과에 해당될, 주요 지표에 해당될 것에 기여하겠느냐, 저는 거기에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장기화, 그러니까 이 복합 사회 재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저는 사회자본 중에서도 수평신뢰, 수직신뢰의 이 변화에 이제 좀 주목을 하고 그런 연구들을 저희 대학원 교수님들과 함께 현재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제가 발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직 신뢰 기반은 상당히 좋은 편이기는 하나 그 콘텐츠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신뢰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과 그다음에 과거 이력에 기반한 것이라 치더라도 그런 소통의 효과의 측면에서 보자면
계속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늘어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확보하는 연구와 그것에 기반한 과학적 소통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시에 공공소통의 기존의 영역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런지 몰라도 상호 신뢰, 그러니까 수평적 신뢰가 너무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이게 박한성 교수님 앞서서 여러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고용이 지금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는데 주변을 믿기도 힘들 것이고, 감염병 자체가 역사적으로 주어온, 그러니까 부여해온 특징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 막 결합이 돼서 제가 지금 하나의 도전을 딱 하나를 만약에 꼽아라고 하면 상호 신뢰 회복과 신뢰 기반의 이 회복 탄력성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소통이 차지하는 역할의 연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이따 토론하실 우리 고령화와 이 우리의 건강 돌봄 체제 전체를 다루시는 김홍주 교수님께도 그렇고, 보건경제학을 하시는 이태준 교수님께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 더 이 수평 수직의 신뢰라고 하는 사회자본에 이걸 키우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의 사회복합재난 혹은 복합사회재난의 대비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중간중간 저희 대학원과 또 저희의 연구진들을 향해서 긍정적인 말씀 주신 것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 교수님, 제가 오늘 좀 일정이 있어서 좀 이제 작별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 제가 부탁드리면 한 20초만 좀 주시면, 네, 토론을 하고 싶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네. 저는 앞으로 그 포스트 코로나 19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회자본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소통은 공공소통에 사용되는 매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학자와 시민과 또는 전문가 집단이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미 우리나라 너무나 많은 매체를 만들어 놨거든요. 뭐 비공식적인 개수지만 전자정부 웹사이트가 한 9,000개가 됩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과연 9,000개가 어떤 소통의 메커니즘을 갖고 작동될 것인가. 저는 오히려 이게 인포메이션 오버로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불안함들이 있고요. 우리 시민들이 정부하고 접점을 맺고 소통하는 게 지금 카카오톡이 아마 제일 많지 않겠나 싶은데, 정부 안에서 존재하는 이런 위기관리 대응 거버넌스의 사회적 자본에 기여할 수 있는 채널이나 매체나 플랫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같이 갔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을 좀 서울대에서 연구해 주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정부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게 자기 평가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 하나 보시면 영국은 3,300개 웹사이트를 이제 2개만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런 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애자일하고 어댑티브하고 엔티서페이터리한 공공소통할 수 있는,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마지막으로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저희 언론정보대학원도 있고 융합과학기술대학원도 있고 저희 보건대학원, 또 사회학과에서 정보사회학 하시는 선생님도 여러분들 계시니까 얘기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고, KDI에서 먼저 또 잘 해주셔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선생님. 이제 저희들의 마지막 토론자가 되신 김홍수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이미 뭐 포스터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점을 찍었는데 왜 점이 마지막 포스터에서는 없어졌는지, 노인 보건을 하시지만 동시에 이 건강 성과나 우리의 의료 체계의 성과와 관련된 의료의 질 향상, 이런 연구들을 하고 계셔서 마치 저희들의 그 이번 보건대학원 연구에 뭐 물론 돌봄에 대한 문항들이 일부 있기는 했지만, 그것에 특정하시기보다는 복합사회 재난에서 고령화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돌봄이 이제 앞으로의 한국 사회 돌봄이 가야 될 방향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도전이 있어서 편히 의견을 주십사 제가 이렇게 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구 이끌어주시느라고 너무 애쓰셨고 수고 많으세요. 저는 보건대학원 고령화 보건정책연구실 김홍수입니다. 토론 시간이 이제 11시 반에 다 가셔야 되는데 5분 남아서 가능 짧게. 토론은 내용이 많은데 선생님, 지금 그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저만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한 번만 다시 마이크를 한번 껐다가 켜주시겠습니까? 주변에 무슨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리는 상황이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으세요? 네, 예, 계속 하겠습니다. 많은 그 결과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제 일상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여러 이제 논의의 지점들도 앞에 교수님들이 중요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취약계층 또 입장에서 또 그분들 지금 어렵게 오늘도 이 시간에 버텨내는 많은 분들을 생각할 때 일상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그 제목에도 저희가 썼던 것처럼 문제 양상이 변화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뉴노멀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게 뉴노멀이다 얘기하지만 그 사회에 진입을 정말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 전환을 진짜 가슴으로 정책으로 이전과 지금부터는 완전 다르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든지 사회 전체가 그거에 동의했던지 합의했던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불확실성이 높아서 이게 어느 정도 뭐 내년 말에 백신이 나오면 끝날 수 있는 거 아닐까. 아직은 그런 희망적인 것들을 계속 갖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들을 쭉 봤을 때 제가 느낀 거는 현재 대응이 어쨌든 마스크 하나를 쓰고 예전과 비슷하게 뭔가 생활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2.5단계가 되거나 2단계나 3단계가 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잠깐 움찔하고 멈춰 있지만 여전히 뭔가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또 돌아가고자 하는 약간 멈춰 있는 그런 것들의 반응으로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불안, 두려움, 스트레스도 뭔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선언을 아무도 하거나 합의하지 않았고 나도 그렇게 내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그 무슨 큰 이벤트가 인생에 있으면 뭐 시험을 앞두고나 그러면 뭐 한 주만 잠을 줄여서 뭐 밥을 안 먹고 뭐 몸무게 빼야 되면 잠깐 지금 버티고 있다 이런 느낌이지 이게 이제는 나는 좀 몸무게 늘어난 나를 인정하리라 이제는 나는 다른 스테이지 나이리라 이렇게는 사회 전체도 개인도 아직은 아니어서 그 중간에 부르르 약간 떨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코비드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하나는 연구 결과의 함의를 쭉 봤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그런데 연구의 결과 앞에 이태진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조금 더 상세히 말씀 주신 건 봐도 이것들이 이전의 일상 노말로 복귀한다고 해도 현재 복합 사회 재난을 겪으며 이미 우리 사회 가족 개인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84였습니다. 사상 최저였어요. 전년 대비 10%나 감소했거든요. 근데 이게 가속화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나 사회 전체가 우리 조사에서 나왔던 거는 약간 멈춰있고 버티고 있는데 이미 나는 비가역적인 변화나 특히 취약계층들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어택을 받은 거죠, 일상에. 그래서 최소한 뉴노멀이라고는 선언 못하더라도 다른 일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의 건강과 돌봄을 생각할 때 핵심 연구 결과는 결국 코비드19는 불형평적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줬고요, 숫자로. 특히 이제 고령화 쪽을 제가 하다 보니 노인 수치들을 이제 보면 옆에 보시다시피 숫자는 신천지 때 워낙 그 젊은 분들 감염이 많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숫자가 많아요. 이완율은 젊은 중도인데 이제 치명률은 이제 60대 이상에서 다 1은 미친데 확 올라가죠.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얘기를 하면 이제 일단 노인의 대응력 쪽에 보면 노인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빈곤율이 굉장히 높죠. 앞에 이미 말씀 주셨던 사회 전체의 문제도 있지만 노인 자체가 지금의 노인들은 굉장히 이제 어렵고요. 예. 그리고 또 기저질환이 많이 있고 무슨 정보를 준다 해도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력, 청력 다 굉장히 약해서 뭐가 와도 어제 또 다른 이제 저는 정책도 하면서 서비스를 같이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가서 이제 어르신들 만났는데 뭐 전화기 핸드폰 쓰세요 했더니 그거 들고만 다니지 안 봐 이러시는 거예요. 계속 문자들이 오는데 그래서 안 보시는구나 알았고
낮은 건강 문해력과 또 하나는 이제 건강 문해력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앞에 다른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문해력이 낮다 보니까 코비드19 동안 유지만 해도 다행이었고 노인들의 건강이라는 게 돌봄이라는 게 더 악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자료가 지금 다 오픈되지는 저희가 않았고 알지는 못하죠. 그냥 죽었는지 살았는지 못 받았는지 서비스를 받았는지만 얘기하지 어떻게 변하는지는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모으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저희 보건대에서 그런 연구들을 좀 계속해서 해가려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한편 노인의 건강 돌봄과 관련된 사회의 대응력은 어땠냐 생각하면 기존의 대면 서비스, 방문 집단 서비스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보건복지에 많습니다. 서비스는 다 일단 오는 거예요. 와서 받는 거죠. 근데 다 중단됐어요. 가는 뭐 도시락 배달 이런 것들도 다 최소화됐어요. 혹시라도 감염될까 봐. 죽고 사는 문제가 오다 보니 건강 돌봄은 뒤로 가죠. 그래서 코비드19 동안은 다 축소나 당분간도 정상화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을 뭔가 막고 있고 뭐 완충 역할을 해야 됐을 가족들, 돌봄 제공자들은 오늘 교수님 그 자료에는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다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보게 되면 약 15% 정도 그 분들이 일상생활 수행이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분들 중에서 한 40% 정도는 내가 원래 돌봐야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3개월 이상 뭔가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100명 저희가 물어봤으면 15명 정도는 난 누구 돌보고 있다. 근데 코비드 동안 그 중에 한 40% 분들은 누구 추가로 덜 돌봤어야 했다. 버든은 늘어났고 그 중에 반수 정도는 코비드 중에 가족 돌보면 더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외부 도움도 어렵다. 이래서 거기도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문항이 너무 조사할 게 많이 돼서 많지는 못했지만 이런 유사한 경험은 장애인이라든지 그게 정신장애든 신체장애든 그 가족들도 유추해 볼 수 있고 가족 돌봄자의 대다수는 여성일 거고 가족 돌봄 외에 또 공식 돌봄자분들 있잖아요. 어떤 위험이 있어도 병원이든 널싱홈이든 가서 일상을 하고 돈을 받아서 또 생활을 유지해야 될 분들도 상당수가 여성분들이죠. 보건소 복지관도 여성 인력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건강 돌봄의 취약 분들이라고 제가 리스트업을 했고 끝쪽에 이제 조성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도 연령과 무관하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좀 더 해봐야 될까? 뭐 짧은 시간에 저도 생각이 다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취약계층의 건강 돌봄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돌봄 정책의 원칙은 개인의 낮은 대응력을 사회 환경의 대응력으로 받쳐주거나 올려야 되거든요. 결국. 근데 그간에 이 코비드 이전에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를 화두로 한 많은 정책과 재정 투입이 있었지만 효과는 미니멀했어요, 사실. 근데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율의 저하는 가속화될 거고 결혼도 가장 적게 했어요, 지금. 인구 절벽은 피할 수 없는 건데 계속 가속화되죠. 하지만 코비드가 들어온 이후에는 이 모든 저출산 고령화에 천천히 오지만 정말 엄청난 소셜 리스크는 다 사라졌고 그 우선순위도 당연하죠. 더 급한 일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복상성이 훨씬 높아졌는데 가장 직면한 문제는 장기적이나 높은 사회적 리스크에 대한 정책 추진이 이제 느려졌고 재정도 거기에 올 건 없을 것 같아요. 또 재정 긴급 지원 같은 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은 이제 마치는 말씀을 드리면 장단기 정책의 이슈를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정책을 복합적으로 정책하는 사람들도 또 시민들에게 설득하고 사업이 갈 때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하다가 저거 다 놓치고 뒤에는 정말 이도저도 아니게 될 이중 격차의 문제에 현재 직면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오히려 못했던 문제를 이 시점을 맞아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런 기회를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에 여러 선생님도 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의 건강돌봄 이슈를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고 이 분야는 그냥 뉴노멀이라는 것을 디폴트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배수진을 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신종 감염병 확산에 대한 복합 사회 재난의 전환이라는 게 개인이 아는 반드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좀 체계적 정책 평가에 대한 철학이나 프레임워크 그에 대한 실질적인 수행이 이제는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평가는 거시적 평가 반드시 중요하죠. 근데 그게 그거와 함께 사람 중심으로 각
그 취약계층들과 가족들이 어떻게 미시적으로 그 많은 쏟아지는 정책과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돼서 그 개인의 삶의 일상에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미시적 평가가 반드시 동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도 그러니까 이 세미나의 제목에 정확히 맞는 게 그러니까 신종 감염병의 위기로 시작됐지만 복합 사회 재난이 되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게 엊그제도 뉴스 나오더라고요. 결혼율이 줄었다고. 네. 그리고 출산율 결혼이 주니까 그렇게 될 거고.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미칠 가장 값비싼 대가는 감염병 대응하고 서로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합사회재난의 대비는 그동안 우리가 건강과 사회를 다루어온 영역에서 우려했던 기후변화, 그다음에 이런 취약층 보호,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이런 것들이 신종 감염증의 확산이라고 하는 위기를 타고 내지는 그걸의 일종의 지지대를 삼아서 점프하면서 이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 것이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게 어저께 그런 기후변화 연구하시는 분들이 쓴 글이 하나 이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 최신 아직 퍼블리시 되기 전에 그러니까 게재되기 전에 공개되는 사이트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기후변화 연구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교훈. 그래서 얼마나 재밌게 읽었는지. 거기 보면 당장 급한 것이 역시 따라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당장 급한 문제는 뭔가 점점점 위험하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미래적인 느낌처럼 오는 것들을 이기기가 어렵고 무엇보다 내가 당장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감염이라고 하는 건 전파돼서 서로가 서로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왠지 이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아무리 얘기했다고 전문가들은 생각하지만 그렇게 나하고의 관련성을 크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영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이제 세 가지의 레슨을 요약을 한 걸 보고 제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김옥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누구나 감염시킬 수 있지만 앞에서 제가 이태준 교수님하고 했던 얘기는 바이러스는 누구나 감염시킬 수 있지만 그게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로 되지 않도록 뭔가를 대비해야 되는 것이 복합사회 재난에 대비의 또 한 내용이면 지금 김홍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기존에 우리가 문제라고 갖고 있었지만 이걸 모든 국민이 당면하고 닥쳤고 나의 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채 어마어마한 사회적 투자는 있었지만 그것의 효과에 대한 많은 우려와 의문이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향후에 정말 우리를 많이 힘들게 만들 복합사회 재난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지적들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벌써 한두 분들이 저에게 비공개로 너무 알찬 이제 초청한 토론이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이미 그러니까 8분이 늦었습니다만 저희가 6분 정도, 7분 정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정시에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아쉬운 건 한 20-30분 정도의 전체 토론을 원래는 할당을 했지만 저희가 3번 세미나를 할 예정이고 최소한 그래서 1차 세미나에서는 토론으로 와주신 선생님들을 좀 환영하고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시간을 너무 빡빡하게 조절하지 않은 바람에 전체 토론 시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행히도 토론 질문이 하나 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 주신 분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니더라도 지금 부지런히 좀 타이핑을 쳐주시면 2차 세미나 때 이어서 진행을 하고 저는 이태진, 김홍수 또 저희 원장님, 단장님과 함께 다음번 2차 세미나를 더 알차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채팅창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일 교수님의 토론 또 백정호 교수님의 토론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들의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복합사회재난 대비를 위한 이 많은 통찰들을 주셨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문을 한번 이희진 선생님 좀 띄워주실까요? 질문이 일단 하나 들어왔는데 정부가 처음부터 감염병 확산 최소화라는 것을 강조하며 정부 당국의 노력을 그러니까 내지는 성과를 그것을 통해서 평가받고자 했고 언론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나 집단 감염 원인 그리고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다루어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게 건강에 대한 거 혹은 공익에 대한 게 더 우선되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지적을 하시며 어떻게 더 다양한 논의를 위한 토론장을, 공론의 장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원복 교수님께서 다음 일정 때문에 나가시기도 했고 또 박한선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서 토론의 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아닌다 할지라도 그래도 좀 두루두루 저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인권 문제가 매우 덜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저는 그렇고요. 제 입장은. 선생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 네네. 코로나 딜레마가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우리가 만약에 건강, 즉 방역을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가지고 한국 사회가 코로나에서 이제 완전 해방이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죠. 코로나 프리 국가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이러한 식의 이런 수준의 방역 조치를 모든 국가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또 백신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모든 이제 사람들한테 그 접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역설적으로 방역을 잘하면 잘할수록 이 세계에서 오히려 고립되는 이제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에 한국만 코로나 감염자가 전혀 없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 감염자가 많이 생겨서 그냥 풍토병으로 굳어져 버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서 코로나가 이제 초기에 이 정체를 잘 몰랐을 때는 당연히 방역을 최대한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해서 에너지를 이제 자원을 집중하는 게 필요하지만 질문해주신 이제 그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즉 반복해서 일어날 앞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코로나19 사회 그리고 반복해서 생길 신종병 감염 사회에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디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방역과 건강과 경제와 그리고 인권 혹은 자유의 문제까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그걸 밸런스를 맞출 건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사람들은 이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자신이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먼저 원초적으로 더 느낄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원초적 불안을 좀 애써 이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 좀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좀 쉽지 않은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일방향으로 그냥 감염을 막는 게 무조건 최우선이다라는 쪽으로 대화가 토론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죠. 그런 면에서도 이런 연구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저희에게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혹시 질문이나 토론하실 내용이 없는지 저 이태진 교수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왜 그 상병수당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면 그 상병수당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그 방역을 방해하거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배하는 사람들을 위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거에 비해서는 우선순위가 좀 낮은데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상병수당 같은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은 아주 하위는 아니라서 이 여론에서도 이런 상병수당의 제도화라고 뭐라 해야 되지? 거론이 됐지만 제도화가 안 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신종 감염병의 위기가 복합사회재난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에 조금이나마 대비를 잘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가 그 상병수당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요. 그동안 앞에서 조사에서 보여주지만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람과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의 조건의 차이가 확연하고 또 임금 변화의 이 입장도 조건도 굉장히 달라서 어떻게 선생님 혹시 보시거나 저희 보건학 연구 혹은 보건학적인 노력에서 이런 상병수당 같은 거의 활성화나 현실화라는 부분에 뭐를 해볼 수 있을지 좀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상병수당 문제는 사실 그 코로나19 이전에도 네. 예, 보건정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제기했던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프면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건강보험제도는 우리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데 물론 여전히 보장률을 높여야 되는 그런 예. 제한점은 있지만 아파서 이제 일을 못하니까 상병수당을 줘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사실은 코로나19라는 이 위기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상병수당을 도입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활용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코로나19 와 상병수당의 정말 연관성이 높을까? 사실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을 못하고 소득이 상실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텐데, 예, 그런 측면도 사실 들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19를 상병수당, 그동안 논의해왔던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데 하나의 어떤 계기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계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너무 저는 미처 생각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19 지금 그 앞에서 슬라이드에서도 선생님께서 보여주셨지만은 미충족 의료 수요가 안 그래도 요즘 걱정하는 게 미충족 의료 보건의료 수요의 원인 그 응답자 중에 서울시의 경우를 이제 손창호 박사님이 서울연구원에 계시는 분이 이제 조금 더 추가 분석을 해보니까 기저질환 그 중에서도 만성질환 있는 사람들에게서 미충족 의료 수요가 유의하게 높게 나오는 걸로 나온다.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는 필수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이제 처방과 그다음에 투약을 유지를 해야지 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거나 병원이 무섭다는 이유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더 안 좋아진 문제로 인해서 일을 가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걸로도 갈 수 있겠다.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이 복합사회재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왜 몸이 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못 쉬는가에 대해서 그게 이제 임금이 됐던 일자리에 영향이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못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준위험시설이나 위험시설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하는데 막상 그 대상 기관이 1인 자영업이 됐던 규모가 좀 있건 간에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거는 왠지 우리 보건의료 쪽인 게 아니라 고용이나 임금 차원, 그러니까 경제 쪽에서의 일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분명히 이 과정에서 이제 건강상의 불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게 건강보험의 기존 체제로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해왔던 보험이라고 건강보험이라는 것으로 외에 추가적인 어떤 대비의 설계나 어떤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나마 제 머릿속에서는 제가 보건경제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상병수당이 비교적 유력한 대안으로 보호의 이 대책으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제가 따로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번 조사 결과에서 그 일자리를 잃었다 혹은 임금 줄었다 아까 그 이제 유 교수님 발표 내용에 있었던 부분인데 거기 보면 오히려 우리 에센셜이라고 하죠. 흔히 뭐 의사라든지 보건의료 관련된 직군 뭐 등등 이렇게 대표적인 건데 여기 굉장히 뭐랄까요 매뉴얼 작업을 하는 그런 직종도 상대적으로 아까 자영업에 비하면 굉장히 일자리를 그대로 다 유지하는 경우가 더 훨씬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에센셜인데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이제 좀 몸이 아프더라도 사실은 좀 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돼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거를 상병수당 도입과 어떤 연계해보는 그런 어떤 접점으로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한번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뭐 추가 질문은 나오지 않은 것 같고 해서 그러면 이 정도로 근데 뭐 제 마음 같아서는 원래 최근에 지금 저희 김홍수 교수님께서 이제 지역사회의 보건의료기관, 즉 보건소와 그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도 건강돌봄, 노인 그 건강과 관련된 연구도 시작하실 것 같아서 그게 사실은 이 복합사회재난의 대비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 중간에도 슬라이드로 보여주셨지만 그동안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 혹은 찾아가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또 노인 건강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휴먼 서비스였고 근데 이게 코로나 상황으로 다 멈춰지니까 이거에 대한 돌파 혹은 대안에 대한 새로운 아까 말씀하신 완전히 뉴는 아닐지라도 어쨌건 전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조사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귀한 경험의 공유라 모셔서 말씀을 듣고 싶지만 약속한 시간에서 이미 20분이 지났기 때문에 아쉬워도 일단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질문 주셨던 선생님께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스의 경험이
지금에 도움이 됐다는 건 저의 입장이나 보건학적 모델이 아니고요. 제가 지난 5월에 실시했던 5월, 6월이 두 번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조사의 결과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기여 요인으로 꼽았던 3대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방역 차원에서는 과거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방역 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과거에 있었던 경험이 도움이 좀 됐지 않느냐, 초반을 막는 데에는.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졌던 거죠. 메르스하고 코로나는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그 점은 정정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혹시 추가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2시간 한 20분 가량 진행됐던 제1차 그리고 첫 번째 이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조사 결과 공유이자 저희의 이 대주제는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의 장기화와 복합 사회재난에 대한 대비를 앞으로도 지속을 할 테니 선생님들 또 여러 참여자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좀 보여주시고 피드백을 주십시오. 예컨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참 좋았던 것 같다. 이런 거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의견을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는 연구자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기회에 이제 강의로 물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토론을 경청하는 걸로 활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인 이제 중간에 여러 선생님들 공통되게 말씀하신 게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히려 조사를 할수록 이것만으로는 당연히 절대로 안 되고 더 좋은 조사, 더 연결되고 더 복합 사회 재난을 받아 안을 수 있는 조사의 기획이 필요하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단대별로 각자 비슷비슷한 질문들을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이 중에 교수님들 또 연구자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한번 저희가 모이고 또 계속해서 이 아이디어를 좀 내서 인프라를 좀 공유하고 확산했으면 하는 바람이 진심으로 있습니다. 그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며 이어지는 세미나이므로 다음 2차 때 곧 다시 연락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기까지 너무 애를 써주신 이희진 선생님께 특별히 저의 감사를 좀 드리며 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예.